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해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궁박이란 뭘까? 두 번째, 경솔. 경솔은 뭐지? 마지막으로 무경험. 이러한 추상적인 단어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판례 입장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법률행위 나오면 항상 뭐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계약. 그래서 다시 보면 당사자의 어떠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어떠한 계약은 뭘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객관적 요건이 있고 또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먼저 객관적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여기 중에서 어느 하나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즉 계약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요건은 구체적으로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누가 주장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증명 파트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헷갈릴 것도 별로 없는 게, 모든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랑 피고가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야, 너 돈 내놔 라고 돈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계속 갚지 않고 있어요, 판사님, 이러면서 얘가 계속 주장 입증을 해야겠죠. 따라서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것처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럼 얘가 다 주장을 해야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을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뭐뭐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이 부담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주장 증명 책임을 주는 거, 이 예외적인 거 몇 개 안 되는 것만 암기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복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상대방에게 주장 증명 책임을 졌던 거 뭐가 있었죠? 많이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를 까먹고 또 어느 파트를 끝까지 헷갈려 하시는지 제가 최근까지 수험생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시면 뒤 후반부 맨 끝에 보시면 헷갈리는 유형 최종 정리 이러면서 쭉 적어놨잖아요. 이게 실제 제가 올 초 파이널 강의 진행했을 때도 많은 수험생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본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문들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평 주셨고, 물론 진짜 헷갈릴 만한 내용들은 파이널 때 가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책의 내용 중에서 드리는 걸 거고, 무튼 상대방에게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 이게 뭐였죠? 힌트, 제한 능력자 파트에서 다 나왔어요. 제한 능력자 파트에서.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켰죠. 5조.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부모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야, 나 미성년자야, 메롱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동의가 있었다라는 입증 책임을 누가?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된다. 원래 보통은 야, 나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할게 메롱 했으면 동의 안 받았음을,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미성년자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우리 이렇게 보면 뭐뭘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 그리고 다음 하나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속임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 자신이 마치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제출했다. 여기서의 속임수는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바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증명 책임 헷갈리는 것들은. 다음으로 여기 급부와 반대급부, 이 급부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줘야 하는 채무,
줘야 하는 채무이다. 채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또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저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될 채무가 발생되죠?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되고, 또 상대방은 저한테 어떤 채무가 발생되죠? 바로 이 핸드폰 가격을 저한테 줘야 될 채무가 발생되죠. 이게 서로 급부와 반대급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시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핸드폰 살 사람 하면서 누가 손을 드니까 되게 외국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한국 시장의 갤럭시 가격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생각해서 야, 이거 1억인데 너한테 2천만 원에 팔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아, 한국 물가는 이렇게 비싼 거였구나 생각하고 저한테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줘야 될 채무, 이 핸드폰은 시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즉 줘야 될 채무와 받아야 될 채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되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 뭐다? 무효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 즉 줘야 될 채무와 반대급부, 받아야 될 채무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무조건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나오죠.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2회독 때부터 바로 지우셔도 돼요. 2회독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궁박과 무경험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해요. 그럼 급박한 공궁은 또 뭔데? 이게 다 한자라서 사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궁박은 배고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I'm hungry. 배고픈 상태. 그래서 이러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원인에 궁박이 기인됐다.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따라서 이거를 제가 여기에 지금 볼드 표시, 굵게 표시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출제를 내냐, 어떻게 틀리게 되냐, 궁박이란 경제적, 정신적에 의해서만 기인하고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가끔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적었는데, 표시했는데, 그냥 어떤 원인이든 불문하고 다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라고 자주 틀리게 해요. 자주. 그래서 이거는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없다, 무경험, 없을 무,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생활 경험에 있어서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어느 특정 영역, 뭐 법학이면 법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이런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위 사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사, 즉 이것을 폭리행위라고 해요. 상대방이 위 사정을 알면서 이걸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뭐였죠? 알면서 일부러 이러한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비록 있더라도 폭리자, 즉 이 상대방의 위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여기서의 상대방이 폭리자겠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만일 없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관적 요건으로서 얘를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 나쁜 놈, 폭리 의사를 가지고 해야지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관적 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걸 저는 알았죠. 알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세를 잘 모를 테니까 내가 이거를 악의로 이용하자. 저는 되게 나쁜 놈이었죠. 폭리행위를 가지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접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봐요. 이 핸드폰 팔게요. 시가가 1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정색은 이미 단종이 됐어요. 따라서 시가보다 좀 더 비싸게 150만 원에 팔게요. 200만 원에 팔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장 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평소에 블랙 핸드폰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이미 세상에 단종이 됐기 때문에 저 양반한테 사자라고 해서 저한테 그냥 제가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지금 접근한 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주관적 요건이 탈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죠.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러분 팁인데, 주관적 요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게 민총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 기억나시나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또 주관적 요건도 충족해야죠. 여기서의 주관적 요건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주관적으로도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고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객관적 요건만 충족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뭐뭐만으로는, 이거 항상 제가 의심하자, 그 사례가 바로 권리남용 파트였죠. 그래서 이 주관적 요건 가지고 장난치는 게 2가지다. 권리남용 금지랑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 반드시 악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밑에 문제풀이 팁을 보시면 주관적 요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객관적 요건 충족만으로 다음과 같은 1, 2가 성립된다라고 장난을 많이 치겠죠. 제가 이제 모든 시험을 분석해 보니까 주관적 요건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거 2개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다음, 이번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볼 건데, 이거는 이 파트에서 가장 빈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틀리게 내냐? 이거 가지고 크로스 출제하는 거죠. 궁박은 대리인 기준, 경술 무경험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대리인 파트는 결국 우리 대리 파트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강의하기도 바쁘고 이것저것 관리하는 것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친구, 어떤 친구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맨날 성철이라고 친구를 두는데 이거 사실 저희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자꾸 친구 성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러우니까 친구, 다음에는 좀 친한 친구 이름을 데려올게요. 일단 지금까지 성철이라고 해볼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이찬이가 친구인 성철이에게, 그냥 아버지라고 할게요. 이찬이가 아버지인 성철 씨에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서 내 핸드폰 좀 사다 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Z 폴드 뭐라고 해볼까요? 7이라고 해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저 대신해서 저의 신분증과 그리고 이제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핸드폰 가게에 가서 사장님과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께 당시 Z 폴드 7이 시가가 지금 현재 얼마죠? 한 1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딱 보고 이 사장님께서는 왠지 이분 좀 속이기 좋은 케이스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지는 반대로 사장님을 좀 속이기 좋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둘 사이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때 제 입장에서 또는 사장님 입장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려고 해요. 이때 일단은 계약 당사자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궁박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궁박 기준은 바로 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경솔 그리고 무경험 계약 체결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경솔했다,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넣었어요. 경솔은 위에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험 출제는 결국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무경험은 일반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고, 경솔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문 자체도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위에서 뺀 거고요. 경솔은 말 그대로 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다. 무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솔했거나 이러한 일반 경험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 이런 여부는 저희 아버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고픈 상태, 즉 급박한 공궁, 다른 말로 궁박인 상태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찬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암기 팁, 이것도 결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궁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드렸죠? 뭐 급박한 공공인데 이것도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배고픈 상태, I'm hungry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 배고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전반적인 배고픔, 머리로 배고픈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수험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되게 갈망적이죠. 합격에 대한, 그리고 전문직 취득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상태? 배고픈 상태예요. 하루빨리 이 수험 업계에서 떠나야죠. 합격해가지고 사회생활로 나가야겠죠. 따라서 궁박, 이러한 배고픈 상태는 본인 기준인데, 암기 팁,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시켜 드리냐, 모든 수험생은 궁박 상태예요. 즉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죠. 머리로도 배고프고 마음으로도 배고프고 실질적으로도 배고프고,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저는 수험생 때 항상 궁박 상태였어요. 다시 정리, 저는 수험생 때 궁박 상태였다. 그 말은 즉 나, 수험생인 나, 본인, 여러분 스스로는 다 궁박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박 보자마자 배고픈 상태, 배고픈 상태는 지금 나 얼마나 불쌍해.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전업 수험생 분들은 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참 불쌍하죠. 급박한 공군, 다른 말로 궁박, 또 다른 말로 배고픈 상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증 책임, 이거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결국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위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시험 출제가 어떻게 장난치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틀렸죠?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여기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돼도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증명할 것이 아니라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돼요. 그 다음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추정된다라고 배운 게 지금까지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동시사망 추정이었죠. 추정. 그래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겠다라고 민법 3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가 아니에요. 따라서 간주 가지고 가끔 장난을 치죠. 그리고 추정과 간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가 더 엄격했죠? 기억나시나요? 간주는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바로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간주예요. 간주.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죠. 실종선고 됐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따라서 간주의 효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실종 선고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이 땅땅땅 실종 선고 취소할게요 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반면에 동시사망 추정,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괌 사건 기억나시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다 같이 사망했을 때 이때 동시사망 추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살아났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는 반대되는 증거, 실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한 이상 사람으로 바로 인정받죠. 생존하는 사람으로. 근데 이거는 가정법원의 취소, 땅땅땅까지 있어야지만 가능했다. 이거 외적으로 인정사망도 있었죠. 이것도 당연히 추정이었고. 무튼 추정된다는 동시사망 추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얘네들이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판단 기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즉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바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똑같죠. 그래서 거의 이거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나와요.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이거를 변제기 기준으로 장난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은 이거 가지고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눈에 바르는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즉 당사자 간에 실제 계약 체결했을 그 당시 기준으로.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 무조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음, 효과,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무효는 뭐냐? 절대적 무효를 의미한다. 이거는 뭐랑 똑같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랑 똑같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데 여기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효과는 무조건 3개 따라오자. 첫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추인 안 된다. 여기서의 추인은 법정 추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정 추인 파트는 제가 곧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 대리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회독이 끝나고 2회독, 3회독 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절대적 무효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내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연달아서 연결시켜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법정 추인이 안 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인. 단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말씀을. 우리 추인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생각나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과 명품 옷을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 얘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어떤 상태죠? 일단은 유효하다고 했죠. 유효. 일단은 유효하다. 잠시만요. 일단은 유효하다. 유효. 그런데 나중에 얘나 내지는 누구죠? 이분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즉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을 상대로 얘네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야, 얘 보호되는 사람이야. 따라서 5조에 근거해서 얘는 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게 라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이 취소의 효력이 소급효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즉 계약 체결 당시로 돌아가서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건데 지금 얘네 미성년자와 상대방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얘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얘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확답 촉구권, 선철회권, 거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임수. 얘가 속임수를 했을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라는 건데 이때 상대방이 친권자한테 야, 너 이거 거래 어떻게 할 거야? 확실하게 답변 줘라고 확답 촉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친권자가 내 자식인데 명품옷 하나쯤은 사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추인할게요 라고 하죠. 추후 인정하겠다. 이 계약 자체를 인정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 친권자의 추인 행사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 얘네 둘 계약은 무조건적으로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들이 추인하고 나서는 다시 얘네들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원칙에 반할까요? 우리 신의칙 기억나시나요? 파생원칙, 새끼들, 아이들. 거기서 금반원의 원칙, 즉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겠죠.
추인해놓고서는 갑자기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취소는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추인이 인정된다고 했죠. 왜? 얘네는 계약 자체가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니까. 근데 여기 파트는 무효죠. 무효 파트에서는 애당초에 절대적 무효라면 추인 자체가 안 돼요. 즉 얘네 당사자의 계약이 예를 들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내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이런 경우에는 얘나 얘 같은 경우가 나 추후 이거 인정해서 유효로 할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즉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강제로 야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할 거야 라고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당사자 간에 나 그냥 이거 유효로 인정해 줄게, 오케이 우리 합의로 이 조항 무시하자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추인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인이라면 일반적 추인이 있고 법으로 규정된 추인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인뿐만 아니라 법정 추인 자체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이 파트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 자체도 무효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가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냥 싹 다 무효. 너랑 나랑 계약이 무효다. 근데 그게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너와 나와의 계약 자체는 우리 둘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그 누구든지 다 와서도 야 니네 둘 간의 계약 무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매매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 이 부재소 합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외국인 상대로 해가지고 시가 1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얘가 나중에 한국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나한테 소를 제기할 것 같아.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서 막 103조, 104조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우리 계약서상에 이거 관련해서 절대 소를 제기하지 말자. 여기 다시 정리해보면 소를 제기하지 말자. 소제기, 그리고 부가 안일부예요. 안일부, 한자로. 그래서 소제기하지 말자라는 이런 합의를 제가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겠죠.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 외국인 분은 나중에 박희찬 씨의 사기, 어쩌면 사기죠. 사기로 인해서 자기가 2천만 원에 샀어요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계약을 무효라고 판사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게 이 사례 예시입니다. 다만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1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장래요예요. 장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갑과 을 간에 A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104조,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 이거를 비계약의 요건을 다 충족이 됐어요. 따라서 비계약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걸로는 유효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야 우리 A 계약은 104조 위반으로서 무효야. 근데 비계약에 대한 요건은 다 갖춰져서 이거는 104조 위반도 아니고 유효하네. 그냥 우리 비계약으로 진행하자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얘네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A 계약에 대해서 무효이더라도 다른 법률행위, B 계약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이 A 계약에 대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B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이건 유효하니까 그게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 즉 B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겠다. 근데 장래유효라는 의미가 판사가 이제 오케이 B 계약으로 인정해줄게, 그때부터 이제 효력을 인정시켜 주겠다라는 거지, 소급효 얘네 처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다 인정해줄게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소급효 장래효도 사실 우리 뒷파트에 구체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느낌만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자,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 적용이 안 되는 사례. 첫 번째가 경매예요. 두 번째는 무상행위고. 이 파트는 시험에서 정말 빈출돼요.
물론 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빈출 지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파이널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말 자체가 갑과 을 간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너무 불공정해. 얘한테는 너무 유리하고 얘한테는 너무 불리해.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였고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핸드폰 사례 말씀드렸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냐? 바로 거래 행위, 즉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에게 제가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1천만 원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예요. 그래서 얘가 돈을 제때 못 줄 것 같아.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 얘가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의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만일 네가 제때 나에게 1천만 원을 갚지 않았는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너의 아파트를 강제로 제3자에게 팔아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받고 나서 남은 돈은 네가 법원을 통해 받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굉장히 힘이 세요, 여러분. 무튼 여기서 결국 을은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빡쳐가지고 안 되겠다, 네 아파트 이제 빠이빠이 하자 라고 법원에 가요. 그래서 갑인 제가 법원으로 가서 이거 경매해주세요. 얘 나한테 돈 안 갚으니까 나는 채권자, 저당권자로서 얘의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합니다 하면 법원은 이 아파트 살 사람 하면서 이제 부르겠죠. 그래서 막 나오세요, 누구 사갈래요 하면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경매, 이렇게 막 손들면서 얼마요 얼마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가져가세요.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사갔어요. 이게 이제 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락인이라고 해요. 경락인, 사는 사람, 법원에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경매, 이 절차는 지금 얘네들 간의 계약이 당사자 간에 있나요? 아니죠. 법원이 강제로 국가가 개입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 행위가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이 아니라 법원이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얘랑 얘는 서로 모르죠. 누가 누군지. 저랑 채권자인 저랑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 같은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근데 급부, 저가 상대방에게 줘야 될 채무는 있는데 얘는 나한테 줘야 될 채무가 없어. 그럼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객관적 요건이 이미 탈락됐죠. 나만 의무가 있고 나만 채무가 있고 얘는 나한테 채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반대급부, 즉 나는 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줘야 되지 않는 반대급부가 없는, 즉 대가관계가 없는 이러한 무상행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무상, 공짜. 이 무상이 제가 태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다, 공짜, 프리. 공짜로 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부. 저 기부할게요. 우리 뭐 션 씨나 되게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또 누구지? 김장훈 씨. 이런 분들. 제가 김장훈 씨의 허니라는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천드려요. 무튼 기부랑 유증, 증여, 이게 대표적으로 공짜로 주는 무상행위다. 우리 여기서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가 떠올리시나요? 떠올리셔야 돼요. 뭐가 떠올르죠? 태아.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으로서 뭐뭐 있었죠? 불, 상, 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여기서의 상속은 대습 상속이 포함된다. 또 유류분, 유증. 유증이지 뭐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암기 팁이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라서 왜 태아에게 유증은 되는데 증여는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증은 그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태아에게 내 재산 태아에게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독행위로서 아버지가 줄게 라고 말하면 끝나요. 그게 효력이 발생돼요.
반면에 증여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내 태아에게 증여할게, 즉 내 전재산 공짜로 줄게라고 했을 때 이때 태아는 응애 감사해요 아버지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하겠죠.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았죠. 무튼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경매랑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104조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제가 이 지문이 진짜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 이거 불공정하네. 그러니까 이 경매는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10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변시 바로 직전 10월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제가 틀렸었어요. 저는 이제 민법을 되게 빨리 푸는 편이었어요. 딱 핵심 키워드만 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변시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이것만 키워드 잡고 바로 O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걸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변시 때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때 그 지문을 맞췄는데 저도 간혹 지금도 그냥 좀 졸린 상태로 문제를 쫙 보다 보면 이거의 핵심을 맞추다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 이거 꼭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지문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시험장 바로 직전까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지문. 지금 이게 제가 굵게 표시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눈에 익히실 거예요. 근데 실제 지문을 보면 이게 굵게 표시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다음, 증여계약. 이거는 공짜라고 했죠.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거 다 시험 지문에 나온 거 그대로 지문 제가 따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3조와 104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103조는 뭐였죠?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였죠. 그리고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여기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그럼 절대적 무효의 효과로는 1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법정 추인 안 된다. 3번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에서 판사님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원고랑 여기 피고랑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서로 막 조문 가지고 싸울 거잖아요. 내지는 판례 가지고 싸울 텐데 이때 이 당사자 간의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것처럼도 보이고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처럼 보여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103조 먼저 주장할까? 104조 먼저 주장할까? 라고 자기가 양자택일, 즉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104조부터 주장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1번으로. 그 다음에 104조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여줬다? 그때 비로소 두 번째로 103조를 주장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104조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104조를 먼저 주장하고 그 다음에 103조를 주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즉 10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는 해당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도박 자금을 위해서 증여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 도박 자금을 위해서 어떠한 계약 체결했다. 이건 어떻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받은 사람은 꿀꺽하면 된다라고 했죠. 반환 이익 청구, 즉 불법 원인 급여로서 이익 청구를 상대방은 못하니까. 그럼 이때 한번 볼까요? 누가 봐도 얘는 지금 103조에 해당하죠. 근데 먼저 104조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왜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닐까요? 키워드.
이것 때문이죠. 무상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104조 위반은 아니지만 뭐에 해당한다? 103조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 파트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저희 한번 쫙 복습할게요. 이 법률행위 내용. 목적이죠. 목적 또는 내용이죠. 제가 아무리 바꿔도 이거를 한번 쫙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계속 오래 암기가 돼요. 우리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사자 파트에서는 권리 능력,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거는 뺄게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상의 계약의 내용은 어떻죠? 1번 확정성, 2번 실현 가능성, 3번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실적사,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법률행위 계약, 그러한 내용이 확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본다?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그럼 이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데, 1번 자연적 해석, 2번 규범적 해석, 3번 보충적 해석.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미 서로 의사가 합치됐어. 똑같아 생각은. 근데 표시상 잘못 쓴 거에 불과해. 그러면 누구 입장? 표의자 입장.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다. 근데 얘네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게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달랐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다. 마지막 보충적 해석은 쌍방이 서로 착오했어. 잘못 알았어, 서로 간에. 그럴 경우에는 판사는 얘네가 착오하지 않았더라면, 즉 얘네가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인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판사가 보충적으로 해석해서 결론 짓겠다라고 했고, 이 보충적 해석의 키워드는 뭐다? 바로 핵심 포인트는 가정적 의사. 여기서의 가정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지 뭐가 아니다? 실제 의사 내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다. 우리 판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다음,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어느 기점, 어느 시점부터 판단하죠? 바로 계약 체결 시 기준이죠. 계약 체결 당시 실현이 불가능하면 그 계약은 무효죠. 대표적인 예시가 지진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 다음으로 적법하다라는 의미, 즉 적법성의 여부는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적법성은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잘 안 나와요. 항상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랑 이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이제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우리가 두 개였죠.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배웠고, 또 여기 103조에 관련해서는 어떤 게 반사회적에 해당하냐 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나쁜 거, 계약서 자체가 좀 나빠 보여, 뭐 허위 진술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처럼 안 보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본 거, 제가 헷갈릴 것 같은 거 뭐 있었죠? 과도한 위약벌 약정 있었죠.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보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첫 번째 뭐였죠? 탈세였죠. 탈세. 양도소득세 회피 내지 절감 목적으로 등기를 좀 미루고 있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 글씨가 아무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제가 돈을 꿨는데 얘한테 안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제 부동산에, 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저당권 실행 통해서 경매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데 해가지고 제 친구, 제 아버지에게 일부러 제 건물을 팔거나 내지는 저당권 설정해요. 이런 강제집행 면탈 목적 대비해서. 이런 것도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나쁘긴 한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까지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뭘 배울까요, 여러분? 제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계약 내용 그리고 하나 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은 의사와 표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의사와 표시는 항상 불일치에 따라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겠죠. 문제점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 구제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시험 바치고, 의사 표시는 중요하죠. 모든 시험에서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의사 표시부터 살펴볼 건데, 하나 여러분께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변호사 시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께 좀 자극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시 시험 자체가 5일 동안 시험을 봐요, 여러분. 5일 동안.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게 되고, 통상적으로 10시부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때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객관식 시험, 사례형 시험, 기록형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시간, 사례형도 2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 기록형은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미친 시험이죠. 제가 생각해도 미친 시험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그 로스쿨 1학년 때 선배들이 이 변호사 시험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오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바다. 근데 실제 제가 이 시험이 도래됐을 때,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약 7일 정도, 시험이 끝나는 7일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이 다 끝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본가로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밥을 먹자마자 다 토해내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몸이 이제 망가진 상태였죠. 근데 그때 병원에 딱 누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와, 결국 다 떠나서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7일 동안 2시간 잔 거, 이게 되네? 이게 됐네 결국? 이렇게 되게 스스로한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그 중개사도 그렇고 행정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합격을 해보면서 느낀 게, 합격 따땅 합격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순간은 좋아요. 하루 이틀은 좋은데 그 합격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럼 나는 20대 때 나는 어떨 때 행복했지라고 했을 때, 이때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 잘 끝내치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때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좀 지친다,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나중에는 가장 본인에게 행복하고 또 뜻깊은 시간일 거예요. 따라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되게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분명히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수험생 때는 백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저도 합격을 해보니까 100%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의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긍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긍정. 저는 적어도 그 공부함에 있어서 진짜 하기 싫다,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 하기 싫어, 이런 공부를 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난 많이 틀릴까,
왜 난 이걸 암기를 못하지?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진짜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받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야, 내가 이걸 모르네 아직도? 이러면서 저는 웃었어요. 공부할 때. 지금 몰랐으니까 오히려 땡큐.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겠다. 이런 긍정적 사고를 계속 갖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잘 버텼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생각보다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되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럼 그냥 그러려니 오케이 하고 다음날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게 결국 나중에는 가장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도 자양분이 되고 가장 뜻깊은 기억에 남을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 의사표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